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번에 했던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에 이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일반 이론이라고 불리는 가우시안 믹스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데 사실 가우시안 믹스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다른 분류로 되어 있죠. 믹스처로 되어 있죠, 보면. 이거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완전히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이 알고리즘이 내놓는 결과가 이제 클러스터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러스터링 얘기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뭐냐? 다수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데이터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들만 뽑아가지고 군집을 찾는 알고리즘인 거죠. 미리 이 데이터 포인트는 어떤 군집에 속한다는 정보가 없이 비지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가우시안 믹스처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면 가우시안 파트는 뭘 얘기하느냐?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소하고 요약해서 묘사를 해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믹스처라는 뜻은 여기서 뭐냐면 정규분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정규분포를 여기서는 K개의 정규분포를 복합체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요약해서 묘사해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K개의 정규분포를 찾아봐 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의 결과로 K개의 정규분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여기가 0,0인 거죠. 여기가 0,0. 그리고 X축으로 이제 정규분포가 형성이 되고 Y축으로 정규분포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표현한 건데 네, 그 정규분포를 이제 이변량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변량 정규분포를 이제 도식화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 분포 안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면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찍힌다.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이변량 정규분포. 그러니까 2차원상에서 정규분포를 나타냈을 때 3차원 확률 밀도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2차원상에서 어떤 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y 값이 얼마고 여기가 x 값이 얼마인 거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확률 밀도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 밀도. 뭐 예를 들면 여기 확률 밀도 값이 뭐 대략 0.003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원상에서 지형을 표현하듯이 확률 밀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밀도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랑 기여분에 대한 얘기를 용어를 정리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군집을 확률 분포로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정규 분포인 거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한 점이 여러 확률 분포에 겹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도 불린다라는 여기 표현 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K민지 같은 경우에는 하드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한 점은 한 군집에만 속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는 결과적으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다. 여러 군집에 속할 수 있다. 한 점이. 이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얘기 드릴게요. 사실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한 점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위치가 특정 분포상에서 발생할 확률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확률 밀도 값이 위치가 주어지면 한 점의 위치가 주어지면 분포상에서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군집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냥 한 점의 위치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특성들,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뭐 몇 시부터 몇 시부터 근무한다든가, 혹은 뭐 어느 지역으로 근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직업을 한번 유출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먼저, 그래서 여기 최다 종사 직업에 이제 가장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낮은 건 최소 뭐 종사 직업, 뭐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최소 종사 직업이겠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최다 종사 직업에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거와 같은 형태로 이 점의 특성을 모른다고 했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군집에 이제 비중을 더 두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집 가중치라는 거는 가장 확률이 높은 군집 순서대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가중치를 다 합하면 1이 된다는 거죠. 확률이니까. 여기도 최다 종사 직업의 확률, 최소 종사 직업의 확률부터 해서 전부를 다 더하면 이것도 1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가중 확률 밀도라는 걸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해서 확률 밀도 값에다가 해당하는 군집 가중치를 곱한 값이에요. 군집의 영향력을 반영한 확률 밀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모든 계산의 결과는 이제 기여분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이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을 군집 가중치를 반영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기여분도 한 점에 대해서 합치면 된다 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 한 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중밀도 값이 군집 개수만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군집 개수만큼 있는 가중 확률 밀도 값을 합친 다음에 특정 군집별로 가중 확률 밀도로 나눠주면 이제 1보다 작은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여분이 된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되게 힘들게 했는데 실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랜덤하게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예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재생성을 누르면 이제 다시 예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눌러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군집이 두 개죠. 예를 들면 이 파란색 군집, 그 다음에 주황색 군집,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를 보려는 게 이 데이터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요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할 때 확률 밀도를 계산하면 이제 파란색 먼저 계산하면요. 이제 확률 밀도가 0.046이 나온다. 파란색 분포에서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제 확률 밀도가 나오겠죠. 0.046. 다음 주황색 확률 밀도가 0.08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률 분포상에서는 주황색이 훨씬 가깝게 있는 거죠. 근데 군집 가중치를 보니까 0.55예요. 근데 주황색은 군집 가중치가 0.45죠. 이제 파란색 쪽에 좀 더 많은 데이터 포인터들이 밀집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있는 거죠.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밀집해 있다는 거죠. 파란색 쪽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곱하고 파란색 곱하면 그럼 값이 이제 파란색의 경우에는 0.025. 그 다음에 주황색의 경우에는 0.040. 그러니까 이게 가중 확률 밀도가 되는 거죠. 확률 밀도. 그래서 가중 확률 밀도를 이제 구했으니까 우리가 기여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여분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구한 가중 확률 밀도, 그리고 이게 분모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요 밑에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한 주황색 가중 확률 밀도,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의 이 데이터 포인트가 파란색에 속할 확률은 39%, 그 다음에 주황색에 속할 확률은 61%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확률 밀도만 봤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황색이 훨씬 높았지만, 그렇지만 군집 가중치가 파란색이 높기 때문에 가중 확률 밀도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의 기여분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기여분이고요. 그래서 기여분이 의미하는 거는 각 점이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집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기여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분을 다 합하면 1이 되는 거고요. 39 더하기 61은 100이죠. 100%. 그러니까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식을 확률 밀도에서부터 이제 끌어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의 개요 얘기 드리면요. 아까 기여분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여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여분을 기준으로 다시 군집을 계산하는 거예요. 형태를 계산한다는 게 이제 평균이랑 이제 분산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초기 기여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초기 기여분 설정하는 방식은 뭐 일반적으로 K-민즈를 먼저 돌려서 결과를 이용하거나 랜덤하게 그냥 생성한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다른 반복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랑 비슷하게 얘도 실제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정지하는 거죠. 결과의 변화가 미미하면 정지하는 거죠. 이제 스텝을 여기서는 E 스텝, M 스텝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뭐 크게 막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알고리즘에서 똑같이 하던 거거든요. E 스텝에서는 뭘 하냐면 군집의 평균 분산을 알잖아요. 각 점이 군집에 대한 기여분을 다시 재계산하는 거예요. 기여분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확률 밀도랑 군집 가중치를 이용해서 기여분을 재계산을 하고, 이 기여분 계산이 끝나면 앞에서 계산한 기여분 계산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군집의 평균 분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의 정규 분포 형태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게 되고,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 정지를 한다. 이게 이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동작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셋은 저번에 썼던 데이터셋이랑 똑같고요. 시총 상위 49개 종목의 티스니 결과 더하기 하위 한 종목, 일단 파라미터는 K값이죠. 그래서 군집이 몇 개냐, 군집을 몇 개로 알고리즘을 돌릴 거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 회차를 변경하면 알고리즘 동작을 시각화한다. 이번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속이 빈 흰 테두리 점이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음영 지역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 실선은 기여분이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0에 가깝다. 그러니까 기여분이 작다는 거죠. 희미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군집의 수를 3개로 놓고 이제 다시 계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한 결과가 초기화가 돼서 정규 분포의 형태를 이제 초기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여분을 가지고 있고요. 기여분은 각 군집의 1로 할당된 형태로 가지게 되는 거죠. 각 점이 한 군집에만 1 값을 가지고 다른 군집에는 다 0을 가진 형태로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희미하게 선이 남아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예를 들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군집에 훨씬 가깝긴 하지만 주황 군집에도 속한다 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똑같은 의미에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주황 군집에 더 가깝지만 파란 군집에도 속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녹색 군집에 가깝지만 주황 군집에도 속한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군집에 확률적으로 속할 수 있다. 여기서는 3개의 정규 분포를 통해서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K값을 늘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가 달라지겠죠.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민즈를 돌렸을 때도 물론 결과가 달랐지만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의 경우에는 결과가 이제 뭐랄까 초기값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상이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다시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결과의 최종 결과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해서 최종 결과를 보면 또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 나오는 클러스터의 형태가 좀 차이가 많이 심하죠. 예를 들면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차이가 좀 K민즈에 비해서 크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이제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시면 이게 이제 정말 랜덤하게 초기화하면 이제 각 점마다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기여분이 다 랜덤하게 초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점마다 모든 클러스터에 기여분이 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처음에는 클러스터가 생겼다가 이제 이거를 반복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또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대체로 이제 뭐랄까 데이터 포인트를 가로지르는 군집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랜덤하게 우리가 군집을 찾으면 오히려 물론 결과가 다양하지만 더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또 찾아야 되는 양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내용만 보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결과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이 정규 분포들이 표현하는 점들이 다 하나같이 그 분포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결과에 무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비교해서 결과의 차이가 무척 크다는 거죠. 결과의 편차가 무척 크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와서 요 웹페이지에 와서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여기 반복 횟수가 67회에서 정지했거든요. 근데 전에 보여드렸던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봤자 10회, 그 다음에 민시프트도 많아봤자 뭐 2회? 뭐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정규 분포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여분의 값이 계속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평균과 분산을 찾아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찾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의 강점과 약점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강점 뭐가 있냐? 여러 군집이 중첩 가능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못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양쪽 군집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탐색할 때 유용하다라는 거죠. 다중적 특성을 가진. 그 다음에 군집의 형태가 연관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군집의 형태가 원형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터들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를 들면 군집이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집의 형태가 연관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점 얘기해 드리면요. 이제 이게 적절한 K값 지정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K값을 바꿔가면서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은 결과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게 이제 가능한 결과의 조합이 이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K민지 클러스터링을 예를 들면 K민지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평균만 구하면 땡이었잖아요. 평균. 중심점만 구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에서는 평균에다가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죠. 분산값도 2차원에서는 3개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믹스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도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초기 값을 또 바꿔가면서 결과를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근데 그게 K민즈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포인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조합이 당연히 많아지니까 데이터 포인트 양도 그에 맞춰서 비례해서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라는 결론이 있는 거고요. 다음 데이터의 발생이 구형이라는 한정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규 분포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유리한 건 이제 저차원의 측정 데이터. 측정 데이터 뭐냐면 뭐 강우량, 뭐 강수량이라든가 뭐 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차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오차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발생이 구형으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저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고차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분석이 어려우니까 이제 차원 축소를 하는 등의 뭔가 데이터의 변형을 가하잖아요. 이상치 탐지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에 데이터 얘가 있는데 앞에 데이터 중에 A리츠가 있어요. A리츠가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이제 가격 변동이 좀 독특하거든요. 근데 티스니를 통해서 변환을 했더니 이 거리가 많이 줄어든 거죠. 다른 것들이랑. 그렇지만 다른 것들 사이의 거리보다는 멀어요. 하지만 요 사이 거리가 멀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원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보다는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 거거든요. 이게 많이 가까워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를 쓰면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클러스터를 막 이런 식으로 묶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변형하고 차원 축소를 한 경우에 이상치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아까 앞서 했던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A리츠를 분리해내기가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훨씬 잘 작동한다 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수치형 데이터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왜냐면 비싼 연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정규 분포 계산하는 거 보셨잖아요. 지수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률끼리 곱하는 게 연산이 또 많고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연산을 많이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알고리즘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양한 클러스터링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이고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크기가 구형이고 완전한 구형이고 이제 무한대의 뭐 반지름을 갖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고정시켰을 때 그때 이제 클러스터링을 동작시키면 비슷한 형태로 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다른 건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는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점만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접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차근접 군집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제를 할 수가 없다. 다른 점들을. 그 다음에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밴드위스 크기를 갖는 완전한 구형으로 정규 분포를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밴드위스 크기를 갖는 완전한 구형의 정규 분포로 한정을 하면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이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동작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군집 할당 방법이 다르죠.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에서는 군집 중심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꼭대기에 도달한 건 같은 군집에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집 할당의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일반 이론이라고 해도 크게 막 의미를 갖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학적 이론 기반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다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모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학 이론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 아주 적합한 거죠. 이론 수학이 우선인 논문. 그래서 이제 학계의 사랑을 받는다.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활용도가 있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적용하기 쉽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이론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차원 측정 데이터에 한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위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써보실 분들은 이제 파이썬 모듈 사이킷런의 믹스처의 가우시안 믹스처거든요. 그래서 써보실 분들은 사이킷런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